2006년 8월 2일 밤 미국 워싱턴 DC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2세의 촉망받는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로버트 원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를 학사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워싱턴 산하의 대형 로펌인 아킨검프에서 근무한 뒤 라디오 자유아시아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된 지 단 수개월 만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건 당일 로버트 원은 법률사무소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마친 후 교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지하철 운행 시간이나 피로도를 고려할 때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학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조셉 프라이스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셉 프라이스의 집에는 그의 동성 연인인 빅터 자보스키와 또 다른 동거인 딜런 워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명이서 상호 합의된 동성 다자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독특한 형태의 가정이었습니다. 로버트 원은 밤 10시 30분경 이들의 집에 도착했고 거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뒤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대에 누운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밤 11시 49분 조셉 프라이스는 누군가 외부에서 집에 침입해 로버트 원을 날카로운 무기로 찔렀다며 911에 긴급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게스트룸의 풍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기이했습니다. 로버트 원은 가슴에 3차례 정교한 칼자국이 난 채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점은 치명적인 자상을 3번이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시트에는 단 3개의 작은 혈흔 얼룩만 묻어있을 뿐 주변 바닥이나 몸 전체에 피가 거의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과 수사요원들은 누군가 사건 현장을 정돈하고 혈흔을 인위적으로 닦아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안의 새 동거인은 경찰 조사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로버트 원을 찌르고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은 안쪽에서 철저히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사냥개 역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전혀 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검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원의 몸에서는 범인과 싸우거나 저항한 흔적인 방어흔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관들은 이후 원의 시신의 마약 검사를 명령하여 오피오이드, 코카인, 펜시클리딘 등 약물이나 마비제가 사망에 관여했는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이 성소수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성폭행 가능성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시관들은 원의 생식기 주변과 직장 안에서 정액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미루어 보아 수사관들은 원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프라이스, 자보스키, 워드 3사람을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피 묻은 칼은 범행에 쓰인 진범의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 부엌에서 가져와 피를 묻혀둔 연출된 증거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살해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사람을 집중 신문했으나 이들은 마치 사전에 완벽하게 각본을 짠 것처럼 똑같은 진술만을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출된 정액의 DNA는 원 본인의 것으로 판별되어 이 3사람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엔 실패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물증 부족으로 이들을 살인죄로 직접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신 사건 현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즉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3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0년에 열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3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사람 중 누군가가 범인이거나 범행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심증은 강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칼을 휘둘렀고 누가 증거를 인멸했는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형사재판 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와 아시아계 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로버트 원의 유족들은
세 사람을 상대로 2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증거의 우월성만으로도 책임 소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세 용의자는 유족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서명하며 민사소송은 법정 밖에서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액수와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한 촉망받던 젊은 변호사의 생명을 앗아간 진범이 누구인지, 그날 밤 밀실 갔던 집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3명의 용의자만이 아는 비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이 정교하게 청소되었으며 로버트 원의 신체에 남은 자상이 그가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한 직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세 용의자가 사건 직후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은 정황도 포착되어 의혹을 더했습니다. 원의 부인인 캐시 원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비록 형사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용의자의 자산과 사회적 지위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셉 프라이스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다른 이들 역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 내 수많은 범죄 전문가들과 대중 사이에서 회자되며 밀실 살인의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을 맡았던 전문가들은 침대 시트에 혈흔이 스며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찔리기 전에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추었거나 지극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용의자 측 변호인단은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와 교차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장 보존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검찰의 과학적 분석 결과들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적 공방 속에서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경찰청의 강력계 형사들과 연방검찰청의 베테랑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택 내부에서 다량의 과학적 성행위 기구들과 성인용품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피고인들의 다자연의 성향과 결부되어 용의자들의 이상성애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생활적 요소들이 사건의 본질인 살인 혐의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배심원과 재판부의 선입견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버트 원의 사망은 단순한 개별 강력범죄를 넘어 미국 내 사법체계의 맹점과 증거주의 재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적 의무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범죄학 연구가들은 이 사건을 밀실 상태에서 발생한 완전 범죄의 구조적 모형으로 분류하며 현장 보존과 초기 과학수사의 신속성이 강력 사건 해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